2026년 1월 19일 아프가니스탄 카불. 영하의 추위가 몰아치면 겨울 한복판이었습니다. 카불 시내 한 중국 식당. 점심시간이 되자 어김없이 중국인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파견된 기술자들, 계약 협상을 위해 날아온 기업인들. 이 식당은 그들에게 일종의 아지트 같은 곳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테이블, 같은 메뉴. 익숙한 루틴이었고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점심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남자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자살폭탄 테러였습니다. 중국인 1명을 포함해 7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10명 이상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국제뉴스는 짤막하게 보도하고 넘어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테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충격받을 만한 뉴스가 아닌 시대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사흘 뒤 공격을 자초한 조직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위구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응징.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 테러 조직이 아프가니스탄 한복판에서 중국인을 골라 공격하는 걸까요? 왜 성명에는 예외 없이 신장이 등장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 일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해부실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테러 사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신장 사막 한복판에서 시작해서 파키스탄 산악지대를 가로질러 결국 중국이 20년 동안 쌓아올린 2100조 원짜리 경제제국의 심장을 뒤흔들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연쇄 반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이런 컨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기존 구독자분들은 한 번 더 누르시면 구독 취소가 되니 그냥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원래 위험한 나라잖아요. 외국인은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틀렸습니다. 공격 기록을 시간순으로 하나씩 펼쳐보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선명한 패턴이 드러납니다. 2021년 10월, 파키스탄 북서부 다수댐 공사 현장. 산악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폭발했습니다. 탑승자 대부분이 중국인 엔지니어들이었고 사망자 13명 중 9명이 중국인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카불 도심의 한 고급 호텔. 중국 사업가들이 즐겨 이용하던 그 숙소가 무장 괴한들에게 습격당했습니다. 2024년 3월, 파키스탄 북서부. 또다시 중국인 엔지니어들이 탄 차량을 겨냥한 자살폭탄 공격. 중국인 5명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4년 10월, 카라치 공항 인근 폭발. 또다시 중국인 사망자. 2025년 12월,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지대.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금광 채굴 현장에 드론이 날아와 수류탄을 투하했습니다. 이후 무장 세력이 침입해 중국인을 포함한 10명 이상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카불의 그 식당.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중국인이었고 사건 이후 발표된 성명에는 예외 없이 신장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테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전략입니다. 이 공격들의 배후에 있는 핵심 조직은 ISSK, 즉 이슬람 국가 호라산 지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탈레반과 같은 조직으로 오해하시는데 이 둘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는 완전히 다른 세력입니다. ISSK는 탈레반이 너무 세속적이고 타협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탈레반이 통제하는 지역에서조차 테러를 일으킵니다. 2021년 카불 공항 폭탄 테러.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그 끔찍한 사건이 바로 ISSK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이 왜 이토록 집요하게 중국인을 겨냥하는 걸까요? 단순한 징후가 아닙니다. 냉정한 전략 계산이 있습니다. 극단주의 조직의 생존은 신규 조직원 모집에 달려있고 모집은 선전 효과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인을 공격하면 서방 언론이 집중 보도합니다. 반미 서사가 강화되고 모집이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중국인을 공격하면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이슬람권 전체의 시선이 위구르 문제로 향합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무력함을 드러내고 ISSK는 위구르를 위해 싸우는 조직이라는 강력한 서사를 얻습니다. 선전 효과만이 아닙니다.
공격이 반복될수록 중국 기업들이 현지 사업을 유지하는 비용이 폭등합니다. 보험료가 치솟고 추가 경비 인력이 필요하고 본사는 직원 파견을 꺼립니다. 프로젝트가 멈추고 탈레반 정권이 기대하던 수익이 사라지고 중국과 탈레반의 관계가 흔들립니다. 폭탄 하나로 재무제표를 바꾸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공격이 누적되자 중국 기업들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주재 중국인 직원 수는 줄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현지 법인은 유지하면서도 실질 운영을 원격으로 전환했습니다. 보안 하청 계약이 급증했고 그로 인한 운영 비용 상승이 프로젝트 수익성을 흔들었습니다. ISSK가 노린 연쇄 반응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남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나라 중 하나인 이곳에 대거 파견되어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아프가니스탄 지하 수천 미터 아래에서 수십 년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제학에 자원의 저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오히려 경제 발전이 더디고 정치가 불안정해지는 역설적 현상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면서 국민 반반이 빈곤사 아래에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면서 경제가 붕괴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 저주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자원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전쟁이 모든 것을 가로막아 버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 미국 지질조사국과 국방부가 공동 광물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소 1조 달러, 일부 추산으로는 3조 달러에 달하는 광물이 아프가니스탄 땅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내부 문건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이 나라가 리튬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수 있다. 리튬, 구리, 히토류, 코발트, 열왕석. 20년간의 전쟁 동안 이 자원은 손도 대지 못한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2021년 8월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탈레반이 11일 만에 카불을 장악했고 서방 세계는 일제히 등을 돌렸습니다. 대사관이 문을 닫고 원조를 끊고 해외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중국만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베이징은 카불 대사관을 유지한 사실상 유일한 주요 강대국이었습니다. 2022년 중국 국영기업 CPIC는 아프가니스탄 북부 아모다리아 분지의 석유 탐사 및 채굴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이낙 광산의 경우 중국 야금그룹 MCC가 2007년부터 보유하던 개발권을 탈레반 정권 하에서도 유지하고 추가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낙은 지질조사기관들이 세계 최대 미개발 구리광상 중 하나로 평가하는 곳입니다. 개발이 실현되면 아프가니스탄 수십 년치 수출 수익을 한 광산에서 뽑아낼 수 있는 규모입니다. 구리가 왜 중요한가를 이해하면 중국이 왜 이 위험한 도박을 선택했는지가 이해됩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짓는데 수천 톤의 구리 배선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구리는 내연기관 차량의 3배가 넘습니다. 태양광, 풍력발전망, 전기차 충전 인프라 모두 구리가 기반입니다. 국제구리연구그룹은 전 세계 구리 수요가 2035년까지 현재보다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수요를 충당할 새로운 광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이낙은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미개발 거대 광산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서방이 인권을 이유로 탈레반을 외면하는 사이 정치적 조건 없이 투자해서 자원 개발권을 선점한다. 탈레반은 국제 고립 속에 경제가 무너지고 있으니 거절할 이유가 없다.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낙 광산은 2007년 계약 이후 지금까지 상업적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산으로 이어지는 도로도 안정적인 전력망도 없었습니다. 인력은 수시로 위협에 노출되었습니다. 계약서는 확보했지만 그 계약서가 현실이 되기 위한 환경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가로막는 진짜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자신이 수년에 걸쳐 만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1부에서는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2부에서는 그 원인의 실체, 즉 신장 위구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중국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됐는지를 정면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중국 지도 맨 왼쪽 끝에 아주 넓은 땅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한반도의 약 7.5배 내지 8배 크기입니다.
여기에 약 2,6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중 약 1,200만 명이 위구르족입니다. 위구르족이 누구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중국 안에 있지만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생김새까지 다른 사람들입니다. 생김새는 중앙아시아 쪽에 가깝고 언어는 중국어가 아닌 투르크어 계통을 쓰며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한마디로 한족 중심의 중국 본토와는 역사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전혀 다른 집단입니다. 중국 정부는 1990년대부터 이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왔습니다. 분리 독립을 막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2009년 우루무치 유혈 폭동, 2014년 쿤밍 칼부림 사건 등 무장 세력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된 공격들이 반복된 것은 사실이며 중국 당국은 이를 강경 대응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014년 시진핑이 직접 이른바 엄타 캠페인을 선포합니다. 강하게 때려잡아라. 대대적인 단속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 이 지역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통제 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직업훈련센터입니다. 극단주의 사상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시설입니다. 그런데 2022년 8월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신장에서의 상황이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출된 중국 정부 내부 문서, 위성사진 분석, 전직 수용자들의 증언을 종합한 복수의 연구기관들은 최소 수십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인이 자유와 무관하게 이 시설에 수용되었다고 추산했습니다. 2025년 2월 기준 유엔과 미국 의회 자료를 종합하면 이 시설을 거쳐간 인원이 최소 100만 명 이상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용시설을 나온 사람들 상당수가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제임스타운 재단의 분석에 따르면 약 300만 건의 노동 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구르 전체 인구가 1,200만 명인데 4명 중 1명꼴로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공장으로 보내지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족이 운영하는 기숙학교로 들어갑니다. 위구르어로 하는 수업은 사라지고 중국어 수업만 남습니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중학교 기숙 비율 100%가 목표라고 합니다. 부모와 아이를 완전히 떼어놓겠다는 겁니다. 모스크 예배 방식이 규제되고 아랍어 교육이 금지되었다는 보고도 이어졌습니다. 안면인식 카메라, 홍채 스캔, DNA 채취, 스마트폰 내 특정 앱 강제 설치 등 광범위한 디지털 감시 체계가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도입된 것은 중국 당국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아이 자체도 줄이고 있습니다. 강제 피임, 강제 불임 시술. 그 결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구 증가율은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거의 0%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 전체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영국에서 열린 독립재판소 위구르 트리뷰널은 2021년 12월 판결을 내립니다. 아이를 못 낳게 하는 방식의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가 진행 중이다. 미국 정부도 이것을 공식적으로 제노사이드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 캐나다는 이를 심각한 인권 침해로 공식 규정하고 관련 기관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은 이 모든 평가를 내정 간섭이자 정치적 공격으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논쟁의 최종 판정이 아닙니다. 이 논쟁이 이슬람 세계 14억 무슬림에게 어떻게 착지했는가입니다. 중앙아시아, 중동, 남아시아에서 신장 문제는 외교적 사안이 아닙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규모로 억류되고 기도가 금지되며 언어를 빼앗기고 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터키에서는 반복적으로 거리 시위가 열렸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위구르 커뮤니티의 사연들이 수백만 명에게 공유되었습니다. 아랍 정부들은 외교적으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슬람 세계의 거리와 모스크에서 신장은 살아있는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분노가 극단주의 조직의 연료가 됐습니다. 1990년대 오사마 빈 라덴 시절만 해도 알카에다는 중국을 그저 아시아의 먼 나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알카에다가 처음으로 중국을 이교도 세력으로 규정하며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2009년 우루무치 유혈 폭동 사태를 기점으로 완전히 태세를 전환합니다.
당시 북아프리카 지역을 관할하던 알카에다 마그레브 지부가 알제리에 진출해 있던 중국인 근로자들을 향한 보복 살해를 공식 촉구하면서 자신들의 분노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님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2016년 신장 지역의 무장 조직 투르키스탄 이슬람당이 알카에다의 충성을 재확인하며 반중 연대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2020년 세계를 휩쓴 코로나 사태를 두고 이들은 영상을 통해 위구르 탄압에 대한 신의 복수라고 칭하며 증오의 크기를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28일 인터넷 어둠의 채널에 음성 파일 하나가 올라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내일은 가깝다. 그러니 기다려라. 우리도 기다리고 있으니.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이 짧은 문장은 실제로는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 수장이 발표한 공식 성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을 이교도 정권으로 규정하고 육지와 바다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이익을 파괴하겠다는 선전포고를 말립니다. 1990년대 후반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을 향해 거의 똑같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몇 년 뒤 세상은 9.11이라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그 표적이 미국이 아닌 중국입니다. 30년 동안 중국이 자국땅에 겹겹이 쌓아올린 탕압이라는 화약고에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선전포고만으로는 중국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대 극단주의 조직의 실질적 무기는 폭탄이 아닙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어떤 대의 명분을 내세우느냐가 모집의 성패를 가릅니다. ISIS 본부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대규모 패퇴를 당한 뒤 전 세계 지부들은 각자의 지역적 분노를 연료로 삼는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바꿨습니다. ISISK가 선택한 연료가 바로 신장이었습니다. 이들의 선전물은 정교했습니다. UN 보고서를 직접 인용하고 위성 사진을 첨부하고 전직 수용자들의 증언을 편집해서 배포했습니다. 거짓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논쟁과 분노를 극단주의의 서사로 재포장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해 ISISK에 합류한 외국인 전사들 중 일부는 위구르 문제가 합류를 결정한 직접적 이유였다고 밝혔습니다. 극단주의는 진공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현실의 분노를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분노의 끝에 카불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순간 중국인은 개인이 아니라 메시지가 됩니다. 피해자는 한 명의 인간이지만 공격이 노리는 것은 중국이라는 국가와 그 정책 전체입니다. 중국이 대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탈레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현지 경비를 대폭 늘리고 치안 제공을 대가로 경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돈을 받는 쪽은 그 돈을 지켜야 할 유인이 생기고 그 유인이 중국인 보호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탈레반에게는 ISISK를 통제할 수단 자체가 없었습니다. 두 조직은 이념적으로 적대하는 관계이며 탈레반이 통제하는 지역에서도 ISISK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적대 관계에 있는 조직의 공격을 돈으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공격은 계속되었고 직원들은 귀환했으며 개발 일정은 밀렸습니다. 자원은 여전히 땅속에 있습니다. 돈은 계약서를 살 수 있습니다. 경비 인력도 탈레반의 약속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서가 현실이 되는 데 필요한 안정과 신뢰는 처음부터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부에서는 신장 탄압이 어떻게 부메랑이 됐는지를 살펴봤습니다. 3부에서는 이 불길이 파키스탄으로, 중앙아시아로, 그리고 중국의 2,100조 원짜리 1대1로 전체로 번지는 과정을 추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요. 이제 무대가 바뀝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으로. 그리고 이 지점에서 문제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CPEC,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과다르 항구에서 신장까지 연결하는 도로, 철도, 송유관, 발전소, 전력망의 총합입니다. 2023년 기준 공식 투자 규모 약 6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3조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국의 지정학적 전략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중국의 원유 수입 중 80% 이상이 말라카 해역을 통과합니다.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불과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한 이 병목 지점을 미국 해군이 봉쇄하면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하루아침에 끊깁니다. 중국의 전략가들은 이것을 말라카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CPEC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입니다.
과다레에서 하역한 중동 원유를 파키스탄 대륙을 가로질러 신장으로 직접 수송하면 말라카 해협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을 중국이 보유한 유일한 현실적 탈출구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것이 파키스탄이 표적이 된 이유입니다. 발루치스탄 무장 세력들은 이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CPEC을 자신들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자원 수탈로 규정합니다. CPEC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은 파키스탄이 중국으로부터 빌린 대출이었고, 높은 이자율과 불투명한 계약 조건을 둘러싼 논란이 파키스탄 내에서 지속되었습니다. 이 내부 균열이 무장 세력들에게 공격의 추가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기록을 보겠습니다. 2021년 다수 댐 공사 현장 폭탄 테러, 중국인 9명 포함 13명 사망. 2024년 3월 비샴 차량 공격, 중국인 5명 현장 사망. 2024년 10월 카라치 공항 인근 폭발, 또다시 중국인 사망자. 중국은 강력히 항의하고 파키스탄은 수사와 보안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숫자가 등장합니다. 중국이 파키스탄에 쏟아부은 인프라 자산만 약 83조 원입니다. 그런데 2025년 한 해 이곳에 새로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0원입니다. 테러 리스크가 턱 밑까지 차오르면서 기존에 짓고 있던 건설 현장마저 77%나 쪼그라들고 신규 자금줄은 아예 올스톱되어 버린 겁니다. 83조 원짜리 거대한 인프라가 추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한 채 사막 위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테러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인 인명 손실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중국을 조르고 있습니다. 중국 국유기업들이 해외 건설 현장에서 반중 테러 단체로부터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쓰는 보안 비용, 즉 사설 용병을 고용하고 위험 보험료로 지출하는 돈만 1년에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에 달합니다. 폭탄을 막기 위해 매년 조 단위의 돈을 허공에 태우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을 목을 조르는 치명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중국 법률상 해외 현장에 나간 자국 민간 보안업체 직원들은 총을 들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드론에 수류탄을 매달고 로켓포를 쏘며 달려드는데 정작 15조 원을 주고 고용한 중국인 경비원들은 빈손으로 서 있어야 하는 기막힌 상황입니다. 결국 이들은 현지 무장 세력에게 뒷돈을 주며 호의를 맡겨야 했고, 보험료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중국 건설사들의 유일한 무기였던 초저가 원가 경쟁력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싸게 빨리 짓는 게 특기였던 중국이 이제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싸고 위험한 건설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1대1로 중국이 전 세계의 도로, 항만, 발전소, 철도를 깔면서 자기 영향력을 넓히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2013년 시진핑이 시작했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150개 나라에 퍼부은 돈이 누적 1조 3,590억 달러, 오늘 환율로 약 2,100조 원입니다. 특히 2025년 한 해만 놓고 보면 규모가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신규 계약만 우리 돈으로 약 320조 원으로 전년 대비 75%가 뛰었습니다. 아프리카의 92조, 중동의 59조, 중앙아시아의 약 42조 원을 광산과 유전과 발전소와 도로에 깔았습니다. 그런데 소름 돋는 패턴이 하나 발견됩니다. 바로 이 중국의 거대한 돈줄, 1대1로 사업이 뻗어가는 길목에서 연달아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소말리아, 케냐.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다브는 중국 대사관 직원을 겨냥한 폭탄 테러를 저지른 데 이어 중국 건설사의 차량을 직접 습격했습니다. 급기야 2025년 6월에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가리켜 착취적인 부채 함정이라며 공식 비난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테러 집단이 한 국가의 경제정책을 꼭 집어 저격한 초유의 사태입니다. 1조 4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중국이 야심차게 닦아놓은 인프라망이 역으로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가장 크고 확실한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테러가 국경 밖에서 중국을 흔들고 있다면 국경 안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압박이 조용히 조여오고 있습니다. 총과 폭탄이 아닌 미국의 법입니다. 2022년 6월 미국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시행했습니다. 구조는 단순하지만 위력은 강력합니다. 신장 지역에서 만든 제품은 원칙적으로 강제노동 산물로 보고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미국 항구에서 그대로 발이 묶입니다. 한 번 걸리면 끝입니다.
이 법이 얼마나 세게 작동했는지 숫자가 보여줍니다. 시행 3년 만에 미국 세관에 걸린 중국산 물건이 한화로 약 5조 원이 넘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만 144곳입니다.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을 통째로 닫아버린 셈입니다. 여파는 산업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태양광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은 신장 지역 점유율이 41%에서 24%대로 내려앉았고, 바닥재 수입은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대형 면화 기업은 단 한 해 만에 수백억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2025년 3월에 터집니다. 중국 최고 권력기관 회의에서 신장 책임자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 이 법은 신장 발전의 가장 큰 도전이다. 중국 고위 인사가 미국 법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건 그만큼 앞뒤로 꽉꽉 막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2025년 중국이 1대1로 명목으로 퍼부은 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바로 석유와 가스 같은 에너지 인프라로 약 95조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꽉 막혀버리면서 중국이 피를 흘려가며 지켜내려던 이 거대한 에너지 동맹마저 끊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테러리스트의 자복 공격에 83조 원짜리 파키스탄 투자가 영원이 되고 중동의 포화에 95조 원짜리 에너지 인프라가 마비되는 상황. 2100조 원을 쏟아부어 전 세계에 깔아놓은 중국의 거대한 인프라 제국이 스스로 뿌린 탄압의 씨앗과 무장단체의 폭탄 앞에서 내부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세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는 중국이 빠져나온 그 빈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밖에서는 테러 리스크가 비용을 끌어올리고, 안에서는 미국 법이 수출을 틀어막고, 여기에 전쟁 여파로 에너지까지 흔들립니다. 결과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수천조 원짜리 중동 재건 시장의 문이 중국 앞에서 천천히 닫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언젠가 끝나고 끝나면 반드시 재건이 따라옵니다. 지금 중동에서 예상되는 전후 복구 시장 규모는 약 1,500조 원에서 2,000조 원. 상상하기도 어려운 숫자이지만 세계 건설사들이 모두 노릴 수밖에 없는 판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건은 과거와 결이 다릅니다. 단순히 벽돌을 쌓는 게 아니라 태양광을 깔고 통신망을 연결하고 각종 시스템을 얻는 스마트 인프라 재건입니다. 기술과 부품이 핵심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세 겹의 장벽에 막혀 중국이 쫓겨난 그 모래바람 부는 빈자리에 떠오르는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1970년대 우리 아버지 세대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으로 건너가던 시절입니다. 변변한 장비도 없이 맨몸에 헬멧 하나 쓰고 50도가 넘는 열사 속에서 아스팔트를 깔고 철근을 세우고 도시의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1978년 8만 명이던 중동 파견 근로자는 1982년 17만 명으로 늘어났고, 이들이 벌어온 외화는 당시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자금이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공장이 돌아가고 도로가 놓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기반이 하나씩 만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2024년 한국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965년 태국에서 첫 공사를 따낸 이후 59년 만에 쌓아올린 숫자입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한 세대가 사막에서 시작해 축적해온 시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50년이 흐른 지금 아버지 세대의 그 맨손이 아들 세대의 첨단 기술을 가지고 사막으로 화려하게 귀환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에 세운 한국형 원전 4기는 이미 UAE 전체 전력의 약 25%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만 해도 약 28조 원 규모입니다. 카타르에서는 탄소 포집 설비까지 수주하면서 단순한 시공사를 넘어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는 파트너로 진화했습니다. 숫자도 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2025년 한국 해외 건설 수주는 472억 달러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예전처럼 도로 하나 닫고 빠지는 하청 구조가 아니라 발전소를 올려 전기를 돌리고 사막 위 새로운 도시의 뼈대와 혈관을 통째로 심어주는 인프라 총괄 지휘자로 체급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폭탄 테러 걱정 없이 50년 전부터 사막에서 납기 일을 칼같이 맞춰온 민족의 DNA가 첨단 기술과 만나 중동의 돈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카불의 그 식당에서 밥을 먹다 폭탄에 휘말린 사람들은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어떤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점심을 먹으러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된 이유, 그들이 표적이 된 이유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구조의 결과입니다. 인센티브의 연쇄는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신장의 통제 정책이 분노를 만들었고 그 분노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거쳐 자원 전략과 에너지 안보 전략을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자원을 확보하려 할수록 그 자원에 접근하는 길이 막히고 우회 루트를 설계할수록 그 루트가 공격받습니다. 중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 중국이 만들어낸 구조에 의해 하나씩 막혀가고 있습니다. 돈은 계약서를 살 수 있습니다. 경비 인력도, 탈레반의 약속도, 파키스탄 정부의 보안 강화 약속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서가 현실이 되는데 필요한 안정과 신뢰는 처음부터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중국이 자국문에게 휘두른 탄압이라는 씨앗은 오늘날 2100조 원짜리 1대1로의 심장을 찌르는 테러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굳게 덧친 그 문턱 너머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황금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해부실에서는 위구르 문제가 단순한 인권 이슈를 넘어 어떻게 중국의 경제 전략 전체를 흔드는 지정학적 부메랑이 됐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중국이 쫓겨난 그 시장,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경제해부실은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읽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십시오.